식약처에서 인플루언서 84명의 계정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한 결과 무려 54개 계정에서 허위 과대 광고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과대 광고 속 현명한 소비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이수진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다이어트나 아니면 피부 미용과 관련해서 광고를 하는 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식약처에서 이 단속 결과 허위 과대 광고 사례가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특별 검사를 들어간 건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 과대 광고 혹은 이렇게 내가 불특정 다수로 해서 부정 광고, 부당 광고를 많이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게시물을 여러 확인을 하면서 이제 행정 처분과 수사가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불법 행위는 거의 54명 중에서 점검 대상 게시물은 거의 232건 정도. 그러니까 예. 이거를 전체로 따져봤을 때 거의 60%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다 부당 광고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제 84명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 이 대상자 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받아들였던 이 부당 광고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들은 실제로 부당 광고 혹은 과대 광고에 노출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 이 검사에서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크게 봤는데요. 이제 식품과 화장품이죠. 식약처에서 했으니까. 이 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상자에서 불법으로 혹은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한 42%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게시글 자체는 거의 70%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식품 영역에서만요. 그리고 화장품 영역에서도 이제 그 비중을 따져보자면 예를 들어서 그 보시면은 계정 같은 경우도 40%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만큼 이게 식품 영역에서는 사실 소비자의 안전과 사실 생명과 굉장히 직결돼 있는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대 광고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양의 계정이 단속이 됐지 않습니까? 적발이 됐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관련해서 주로 어떤 부분에서 단속이 되고 적발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당 광고로 이제 적발된 사례들을 보니까요. 가장 많은 사례가 역시 체지방 감소라고 해서 식품 영역인데도 이것만 먹었는데 체지방이 살이 좀 빠졌다. 네. 이런 식으로 나거나 아니면은 탈모가 방지가 된다든지 성인병이 예방이 된다든지 이게 사실은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면은 식품 영역에 있어서는 질병의 예방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식품 영역에서는 이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식품 광고에서는 실제로 질병 효과를 내긴 어렵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광고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표시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으로도 실제로 이런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식품을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역력을 또 증진시켜 준다든지 이 건강 보조제죠. 네. 이것과도 좀 소비자들을 호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광고를 많이 썼다라는 것도 사실 두 번째 사례로 가장 많이 적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있는 게 이제 우리 왜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이 광고를 좀 SNS 상에서 광고를 보시면은 비포 애프터라고 해서 너무 극대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것도 이제 과장 광고의 형태로 이제 실제로 그러한 그 가치보다도 훨씬 더 과대하게 효과를 부풀리는 쪽으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적발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SNS를 하는데 제가 굳이 그 광고를 의도하고 보지 않더라도 그런 광고들이 한 번씩 눈길이 가거든요. 특히나 체중을 감량해준다 이런 보조제들 혹해서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허위 과대 광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 공공연하게
이 광고를 인플루언서들이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질문이 사실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소셜 미디어의 핵심적인 어떤 성향을 좀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왜 이렇게 광고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고요. 예. 이게 컨텐츠 소비가 굉장히 휘발적이고 빠르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빠르게 넘어가는 콘텐츠 사이에서 딱 집중시키기 위한 어떤 후킹 포인트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미디어 대비 이런 소셜 미디어 상에서 훨씬 더 이런 소비자들을 호도하게 되는 혹은 이들을 굉장히 자극하게 되는 어떤 컨텐츠들을 발생시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광고가 인플루언서들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접근하고 빨리 이렇게 눈길을 끌만한 어떤 예. 컨텐츠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소비자들은 이거를 광고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좀 기대하는 맞아요. 이런 네. 심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심리적 기제, 그다음에 실제로 미디어 소비 행태 이런 두 가지 면모를 잘 고루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런 과대 광고가 더 횡행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이 인플루언서들이 판매까지 하는 이른바 1인 마켓이라고 하죠. 이 1인 마켓이 부상하게 된 게 사실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부상하게 된 이유나 원인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고요. 1인 마켓 그리고 이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판매자들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실제로 쉽게 접근할 수도 예.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등장하게 된 건 역시 플랫폼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입 장벽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내가 만약에 판매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쉽게 내가 그냥 계정을 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팔로워를 확보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 기반을 해서 쉽게 이제 보시면은 물건도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결제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제조도 요즘은 좀 용이해졌습니다. 실제로 내가 직접 제조하기보다는 뭐 ODM 회사, 제조 회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자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가입, 그다음에 물류, 그리고 실제 배송까지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플랫폼 이 발달 자체도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떤 사회 경제적인 측면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게 어떤 경제적인 맥락과도 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엔잡러 혹은 나의 어떤 부수입을 얻고 예. 싶어하는 이런 소비자의 심리도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제 소비자들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적 자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상 쪽에서 조금 이런 내가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는 노동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부수입 어떤 그 창로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또 요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예. 코로나 이후 굉장히 많아진 점이 네, 네. 이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좀 보자면은 이게 이제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내가 좀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싶어하는 요즘에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심리도 이제 일반 우리 SNS나 혹은 이 미디어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접근성을 확 열어둔 이런 심리적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1인 마켓 창업에 대한 니즈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1인 마켓 중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상당하잖아요. 이렇게 탄탄한 팔로워층을 갖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완판도 좀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물품에 좀 열광을 하고 또 실제 구매까지 가게 되는 이유 저희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사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핵심인 게 인플루언서라는 점이죠. 네.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기본적으로 이 팔로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팔로워라는 건 실제로 이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어떤 심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죠. 예. 그러면은 이 인플루언서가 판매를 하게 되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요. 이
인플루언서가 영위하고 있는 삶 자체를 굉장히 동경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이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판다 혹은 뭐 식품을 판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식품인지 화장품인지 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 속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내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은 내가 이미 선호하고 있는 대상자인데 이 인플루언서가 활용하고 있네, 사용하고 있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심리가 당연히 따라갈 수 없고요,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판매 방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보시면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 판매 방식이 공동구매 혹은 예. 혹은 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시간을 이제 제한을 두면서 일정 시간 빨리 구매를 해야 내가 이거를 저렴하고. 저렴하게 상품도 할 수 있고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핵심적인 심리적인 요건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면은 심지어 내가 선호하는 대상자인데 이 사람이 단기간에 빨리 그럼 내가 구매를 해야지 이런 심리적인 장치들도 잘 활용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빨리 구매해야 되겠는데? 네. 라는 어떤 이런 위기의식 이런 것들도 조금씩 작용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경계보다는 호감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구매하게 되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1인 마켓의 경우에는 혼자 또 판매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를 하고 불만족하더라도 좀 이걸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예. 됐었죠. 지금도 이렇게 특별 검사도 하지만은 그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 소비자의 피해가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그만큼 제가 실제로 소비자와 인터뷰를 좀 해보면은요. 예. 심리적으로 마음이 많이 다쳤다. 어. 이런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따르고 내가 정말 선망하고 동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설마 나한테 그랬겠어라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피해도 있었지만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 타격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요즘 소비자들이 은근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는 이런 디인플루언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급격한 전환을 맞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이제 피해 구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소비자 피해를 당하게 될 때는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는 우리가 피해 구제가 굉장히 명확하게 잘 기술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이게 특히 1인 마켓 혹은 공동구매 혹은 SNS에서 구매하고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어떤 근거가 아직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받는 구제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아직 내가 이 피해를 완벽하게 구제를 받았구나라는 인식을 하기에는 좀 이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약간 내가 좋아하던 사람, 내가 사랑하던 사람한테 좀 배신당했다 이런 느낌까지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다 보면. 네, 근데 아무래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 역시 좀 갖춰야 할 자세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인플루언서들 역시도 과대 광고 유혹에 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덕목이나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사실 중요합니다. 인플루언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공인이냐 혹은 뭐 일반인이냐 어떤 논쟁화하기보다도 실제로 이미 소비자들은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구제 대상으로 봐야 되는 인식적 전환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요. 요즘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피해를 당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내가 실제로 피해를 당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기보다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게 요즘 소비자들은요 정말 자기의 자기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굉장히 잘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나도 받았어라는 어떤 커뮤니티 형성을 잘 할 수 있는 파급
파급력이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자신도 항상 진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자극적인 콘텐츠보다도 이들이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선망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를 백파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네, 그 후에 받을 어떤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그분 자체도 내가 어떤 사회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자정적인 노력도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준공인으로서 좀 책임감도 갖고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된 232개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 허위 광고를 한 경우에 좀 어떤 책임이 뒤따라야 할까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정보 제공을 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런 감사가 들어갔고 그러면은 이런 요건들이 피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 사항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이 뒤에 따르는 책임적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라는 여러 가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구체적으로 피해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들을 제공한 어떤 업체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 정부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잘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구매했던 이 제품이 혹시 내가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받았던 영역이 아닐까라는 스스로에 대해서 정보를 끊임없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꾸준한 모니터링이 너무 중요하죠. 예. 이번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했던 것도 이제 특별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 기저에는 소비자들을 기반으로 한 이 모니터링 감시단이 있어요. 예. 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이 모니터링 감시단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실제로 이분들은 소비도 하면서 감시자 또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소비자 그 자체로서 꾸준하게 내가 검열하고 실제로 감시할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혼자서 내가 요청하는 것은 사실 미미한 어떤 파급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자체도 이 모니터링을 내가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참여를 하고 이 조사까지도 어떤 감시 체계에 스스로 이렇게 참여하는 자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두 가지 스스로 정보를 잘 확인하고 그다음에 꼭 내가 정보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이 감시자의 눈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자세를 자세히 가져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좀 제도적인 면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탈모 관련해서 불법 광고입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탈모 관련 불법 광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4년 동안 점검한 결과 무려 9,600건이 넘게 10,000건 가까이 확인됐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영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식품, 화장품 영역도 많지만 그 중에서 이 탈모 관련한 사례들도 참 많은데요. 이게 실제로 워낙 그 사회적으로 더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것을 주로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들이 누구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쉽게 더 와닿을 수 있는 게 예. 실제로 이 탈모와 관련해서는 저도 좀 조심스럽지만은 이 온라인 환경에 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은 대다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이런 상품군이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청년층 혹은 이제 소비 SNS 환경에 친숙한 소비자들은 이거 광고구나라는 예. 어떤 인식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SNS 사용법에 대해서 혹은 친숙하지 않으시다든지 혹은 온라인에서의 구매에 이전의 다른 세대들보다는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는 세대들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받은 영역이 탈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고소로도 이어지고요. 소비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도 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의 이 탈모 사기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전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 이미 사기의 어떤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올린다든지 이게 그만큼 어떤 제도적으로 많이 구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증해주는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실질적으로 이 탈모와 관련해서는 좀 특별하게 좀 들어가면 좋겠다. 왜냐?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는 게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제와 관련한 특히 탈모 영역에 있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기준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모니터링에 대해서 특정 영역별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약처에서 굉장히 멋지게 이번에 잘 한 게 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이 카테고리가 조금 더 면밀하면 할수록 이게 훨씬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요,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과대 광고 속의 현명한 소비를 위한 방법, 이수진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